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고영준 교수입니다. 본 동영상을 통해서 딥뉴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동영상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번을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녹화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자연어 처리를 소개하는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중에 공개할 그런 동영상에서는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어떤 딥뉴럴넷 테크닉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되는 아주 기반이 되는 테크닉들을 소개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제가 워드 임베딩 기술과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 응용 시스템들, 아,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스템들이죠. 다이얼로그 시스템, 그리고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기계 번역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 기계 독해 시스템의 어떤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동영상은 자연어 처리의 소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가? What is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뭐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사회 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고요. 사실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잘 하는 것을 기계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한 파트다,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인간의 여러 능력 중에서 말에 관련된 능력, 말과 글에 관련된 능력들을 기계가 어떻게 인간처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사람처럼 어떻게 글을 쓸 것이냐, 그리고 사람처럼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자연어 처리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분야는 사실은 뭐 딱 한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융합 분야다라는 의미고요. 뭐 이거는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특히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요 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떤 링귀스틱스, 그러니까 언어학이죠. 언어학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높고요. 사실 넓게 보면 뭐 사회학하고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융합 분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조금 더 지금 뭐 원래 아주 근본적으로는 컴퓨터는 계산을 잘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잘하는 기계였고요,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가 점점 인공지능 컴퓨터로 진화해 가는 것이죠. 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언어 능력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컴퓨터가 좀 더 많이 유용해질 것이다. 라고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예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전통적으로 뭐 라이브러리 리서치 같은 걸 대신해 준다든가 뭐 약속을 대신 잡아준다든가 혹은 무엇을 사준다든가 대신 사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친구가 없고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면 그러면 컴퓨터가 좀 더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자연어 처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은 휴먼 내추럴 랭귀지를 다뤄야만 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람을 모델링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 가운데 사실 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것이 내추럴 랭귀지라는 것이 사실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센스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리지들이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언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의 난이도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가 100% 되면 인공지능도 아마 100%될 거다. 라는 믿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How can we make computers have ability to handle human language?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의 목적이란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가 휴먼 랭귀지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도록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어 처리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처럼 어떤 말의 의미라든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혹은 표현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생성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AI가 완벽하게 되는 것과 같은 난이도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자연어 처리의 분석 레벨,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가지를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하시고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자연어 처리에서 분석을 해서 파악하느냐를 요 단계를 거쳐서 찾아낸다, 분석해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쉽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바텀업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러니까 가장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의 형태들을 먼저 분석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서 전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가정을 가지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레벨 단계인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 단계는 다른 모든 시스템에서도 분석을 하려면 먼저 그 전처리를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석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전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처리가 수행이 되고요. 첫 번째가 문장 추출, 두 번째가 띄어쓰기 보정, 그리고 세 번째가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전처리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먼저 문장 추출은 일단은 다른 패턴 인식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온전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잘라낼 수 있어야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먼저 뭐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올 때 문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음성인식인데 문장 말고 다른 어떤 정보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온전한 문장을 뽑아내는 것, 이것도 문장 추출이 되고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문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발화에 문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때, 혹은 뭐 우리가 뭐 그 SNS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는데 한번 우리가 그 입력으로 넣은 값들이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여러 문장으로 잘라내야겠죠. 그럼 문서도 여러 가지 문장이 있으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장을 잘라내는 거,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문제가 전통적인 어떤 그 센텐스 인스트럭션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기되는 문제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보이지만 우리가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리어드 마크라든가 그 퀘션 마크 같은 것들이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규칙만 가지고도 문장을 잘라낼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SNS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피리어드 마크 같은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문장을 잘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띄어쓰기 보정인데요. 뭐 띄어쓰기도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특히 SNS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띄어쓰기를 잘 보정해 주는 것이 뒤에 단계의 어떤 자연어 처리 분석 단계의 성능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화는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형태로, 대표 형태로 바꾸는 것이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약 3분간의 예열은 엔진을 보호합니다 라는 문장에 사실은 띄어쓰기로는 이렇게 두 개의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오류를 보정을 하면 밑에 같이 고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정규화 과정은 이렇게 특히 숫자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발음을 하면은 3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사실 쓸 때는 숫자로 쓰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대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정규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이제 그 전체를 과정에서 제가 하나 빼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오탈자도 사실 정규화 과정에서 보정해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그 SNS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입력 도구가 좀 불편하면 오탈자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지만, 전처리해서 잘 처리해야지만 뒤에 단계의 성능을 매우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형태소 분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톤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가장 작은, 그러니까 더 이상 깨지면 의미가 깨진다는 거죠. 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의미를 갖는 그런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고요. 그런 형태소를 찾아주는 그런 단계가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고, 이 형태소 분석에서 해야 되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은, 첫째는 형태소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거, 구분해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형태소별로 품사를 결정해주는 이런 두 가지가 메인 태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영어에서는 POS 태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이 영어의 형태소 분석보다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는 이제 한 문장이 들어오고 나면 그 문장을 띄어쓰기 단위로 잘라 놓으면 그걸 우리가 어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예열은 한 어절이고 엔진은 을이 또 한 어절입니다. 근데 요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띄어쓰기로 잘라 놓으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어는 띄어쓰기로 잘라 놓으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그 한 어절이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태소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라낸 다음에 각각의 형태소의 품사를 결정해 줍니다.
함수 분석에서 여기 보시면 엔진은 명사고 을은 조사다 라고 우리 함수 분석기가 결과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구문 분석입니다. 구문 분석은 구구조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의조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구구조문법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근데 요즘은 그 의존 문법을 쓰는 의존 파싱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존 파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문 분석 단계에서는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조금씩 이제 그 단위를 키워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그러니까 어절과 어절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의존 파싱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의존 파싱에서 그러니까 어절과 어절의 관계를 어떤 수식 관계로 본 거죠. 의존 관계. 그래서 이런 의존 관계를 우리가 찾고 그 의존 관계의 어떤 관계명, 릴레이션십 네임을 까지 찾아주는 그런 단계가 의존 파싱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열은 보호합니다를 수식하는 거죠. 의존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의존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존을 받는 것을 지배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호합니다가 지배소고, 예열은 의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찾고요. 그런 다음에 이 관계의 어떤 관계명을 찾는 게 거기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문 분석에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의존 관계명이 주어 관계냐, 목적어 관계냐, 이건 이제 동사하고 의존 관계를 갖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모두 찾는 것이 의존 파싱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멘틱스 단계인데요. 우리가 시멘틱스를 요즘에는 시멘틱 롤 레이블러라고 보통 부르고, 요거를 약자로 SRL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시멘틱스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1차적으로 한 문장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분간의 예열은 엔진을 보호합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문장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그러니까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어떤 단계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의미 분석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예문인 경우에는 보호합니다가 그러니까 프리디킷 어떤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예열이 주어가 되고 엔진이 목적어가 된다. 이런 형식으로 요 주요 그 의미 관계만 뽑아줘도 우리가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단계가 사실은 시멘틱스가 되겠습니다. 의미론이 되겠고요. 자, 근데 사실 이 단계에서 또 우리가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관계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비문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먹었다는 말이 되지만 의자를 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간의 관계까지 사실은 정확히 찾아주는 단계가 시멘틱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이 딱 들어왔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디스코스, 담화론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담화에서 그 파악하는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피치 액트 어널라이저죠. 화행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그 화행 분석은 어떤 그 대화의 컨버세이션의 어떤 구조에 관련된 연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행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발화에 숨겨진 액션이 있고 그 액션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 발화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발화의 어떤
그 숨겨진 액션을 우리가 보통 화행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 이런 문장의 경우에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r? 이라는 문장의 경우에 화행은 SQLF다. 이런 화행은 그 정의하기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화행이 나올 수 있고요. 보통 SQLF라고 하면 ask니까 뭔가 묻고 있다, 질문인데 우리가 어떤 대답이 yes와 no question이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SQLF라는 이름을 보통 붙입니다. 사실 이게 다이얼로그 시스템 만들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화행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그러니까 리스판스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대화 시스템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행 분석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디스코스가 굉장히 그 하나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그 시멘틱스까지 하나의 문장 자체로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제 그 4번 그 시멘틱스까지 의미론까지 하는 일이고요. 근데 어떤 문장이 그 문장 자체로에도 의미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앞에 어떤 문장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말을 하는 경우하고 너 밥 안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먹은 거 먹었다 먹지 않았다가 똑같은 네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긍정으로 얘기를 했으면 먹은 거고 앞에서 부정으로 얘기했으면 안 먹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문장들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지만 정확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담화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임 데이터 레커그니션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NER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개체명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개체명 인식은 우리가 그 퀘션 앤서링 시스템, 질의응답 시스템이 연구가 되면서 굉장히 그 대두됐던, 그때부터 활발히 연구됐던 그런 연구 분야고요. 뭐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고유 명사를 잘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걸 6번째로 놓아놨지만 사실은 이 개체명 인식은 형태소 분석하고 나서 바로 그 분석이 수행되거든요. 그래서 개체명 인식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뭐냐? 사실은 주제어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고유 명사가 어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얘가 주제어가 된다. 토피컬 워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 뭐 애플은 스티븐 잡스에 의해서 몇 년도에 창립되었고 뭐 이렇게 말이 되어 있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그 ICT에 해당되는 뭔가 그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이 어제 게임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류현진이 나오면 사실 야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류현진이 어디 예능 프로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류현진이 유명한 인사가 나오면 우리가 그 류현진 같은 야구 선수니까요. 야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굉장히 이게 토피컬 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또 이게 굉장히 활발히 연구됐던 이유는 뭐냐면 질의응답 시스템의 질문에 해당되는 답들이 이런 고유명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거나 어떤 지역 이름이거나 어떤 조직명이거나 뭐 등등등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걸 잘 찾아내면 응답을 잘 찾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제가 이제 6가지 레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각각 하나하나를 사실은 몇 시간씩 우리가 공부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넓은 분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분석기들이 지금 뭐 국내외로 활발히 자연어 처리를 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두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IITP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언어 분석기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분석기를 만들려면 또 트레이닝 학습 코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학습 코퍼스들을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 코퍼스, 특히 딥뉴럴넷 심층 학습 기법을 쓰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데이터까지 생성해서 오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연구 결과들을 요 GitHub에 오픈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가서 보시고 그 소스 코드 분석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어 처리의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자연어 처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앰비기어티입니다. 앰비기어티는 애매성 혹은 중의성이라고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어 처리의 모든 단계에는 앰비기어티가 존재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단계의 똑같은 인풋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변 단어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경우엔 A가 되고 어떤 경우엔 B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앰비기어티라고 하고요. 그런 앰비기어티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 자연어 처리 모든 분석 단계의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왜 이런 앰비기어티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앰비기어티 때문에 우리 자연어 처리의 어떤 분석의 성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영어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Fed raise interest rate 0.5%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앞에 나온 6개의 어떤 단어들이 가질 수 있는 품사를 제가 위에다가 적어 넣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raise는 명사도 가능하고 동사도 가능하고요. interest도 명사 그리고 동사 두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rate도 명사가 가능하고 동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의 품사 태그인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V로 시작하는 거는 verb의 맨 앞자고 N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noun의 맨 앞자니까요. 그러니까 N으로 시작하면 명사고 V로 시작하면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앰비기어티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수동석에서 정확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전체의 어떤 그 품사 태그의 시퀀스가 정확히 맞는지를 찾는 게 사실 형태분석이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에러가 났다면 이 뒤에 여기 뒤에 보시면 스태틱 어태치먼트 앰비기어티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POS 태깅의 결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각 단어의 품사가 잘못 인식되었을 때 우리가 신태틱 아날리시스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제가 예로 다음 페이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런 앰비기어티 문제 중에 모든 단계에 있지만 워드 센스 디스앰비게이션이라는 어떤 WST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죠. 그런 중요한 태스크가 있는데요. 그것은 특히 어떤 단어의 뜻이 어떤 문장에 오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환경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걸 해소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어 중에서는 이제 배라는 게 이제 먹는 배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위치에서 나왔을 때 어떤 문장에서 나왔고 어떤 환경에서 그 배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찾는 그러한 태스크가 워드 센스 디스앰비게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가 구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구조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의존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존문법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성능도 좀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은 원래는 이제 의존 문법을 사용하는 구문 분석 방법이 사실은
이전에는 한국어나 일본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요즘은 영어에서도,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 구구정법하고 의존 파싱하고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의존 파싱은 어절과 어절 간의 그러니까 그 1대1,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관계를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구정법은 이게 트리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모양이 트리로 예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사실 구구정법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뭔가 하나가 틀어지면 전체의 모양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의존 파스가 뭐냐면 뭐가 하나 틀어지면 그쪽만 좀 엉망이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깨지는데 사실은 구구정법은 전체 트리 모양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가 여기 지금 나온 경우가 정답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형태 분석이 여기 지금 요 위에 각 단어에 있는 게 처음에 이제 그 형태 분석 결과죠. 이걸 가지고 구구정법이 이런 얘는 나운 프레이즈야, 얘는 버브 프레이즈야 이렇게 하면은 센텐스야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구문 분석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정답인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형태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 fed가 명사고 raise가 명사고 interest가 동사다 이렇게. 그러면 절대 맞는 트리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완전히 틀린 구조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처리 연구자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약간 죄송하긴 한데 뭐 이제 우리가 요새는 형태소 분석의 성능이 뭐 97%, 뭐 98%,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97%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보면 잘 나온다는 건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도 9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97%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써보면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97%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100개 중에 3개가 틀리는 거죠. 그럼 한 문장에 형태소가 만약에 그냥 대충 한 20개 있다 라고 하면 하나 정도가 틀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형태소 분석 결과에 하나 정도가 그러면 하나 정도가 틀리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형태소의 그 품사가 틀리면 구문분석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구문분석 결과가 달라지면 또 우리가 의미 분석의 결과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에러가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전파가 되는데 뒤로, 근데 그 전파되는 정도가 굉장히 큰 영역이 자연어 처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드린 자연어 처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가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발생한 랭귀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연어는 인간의 언어는 계속 진화되어 가는 거죠.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제가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단어 자체도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영어인 경우에는 뭐 바이오 테러리즘, 그다음에 뭐 사이버 스토커, 그다음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 아주 예전에는 없었던 단어들인데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출현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프로세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 뭔가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예 이전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서 없었던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out of vocabulary, OOV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OOV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그 SNS에서 사실은 좀 암호 같은 말들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줄임말이라든가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이런 말들을 처리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그 파트 오브 스피치, 품사 자체가 다 바뀌는 어떤 단어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kind나 salt 같은 그런 단어들인데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원래는 명사였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예를 들어서 I'm salt of hungry 그러면 이 salt는 사실은 명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이렇게 심지어 품사까지는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자연어 처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컴플렉시티가 매우 높다. 그러니까 복잡도가 매우 높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 언어적인 그리고 어떤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월드 날리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비주얼 날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날리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처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잘 하려면.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언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앰비거티가 높다. 그래서 그런 앰비거티가 특히나 그 여러 개의 분석 단계에서 전파가 되어 간다. 그래서 그런 앰비거티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먼 랭귀지는 인공지능 분야와 거의 대등하게 리얼 월드, 실제 우리 세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커먼 센스, 상식에 기반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텍추얼 날리지,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어느 환경에서 쓰였느냐, 어떤 상황에서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만 자연어 처리의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자, 그러면 이런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룰 기반 모델입니다. 룰 기반 모델은 가장 쉽죠. 그리고 사람이 뭔가 그 말하는 것들을 모델링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if then else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떤 액션을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또 아니면 혹시 안 맞으면 다른 걸 하고 또 이 조건이 맞으면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가장 쉽게 모델링 할 수 있고 또 가장 쉽게 또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 비슷하게 모델링이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런 룰 기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런 룰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제 이 룰 자체가 사실은 특성이 1 아니면 0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이걸 하고 이거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거. 그러니까 계속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앰비기어티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조건이 걸리면 100% 이걸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가 그런 현상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자연어 처리는 앰비기어티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앰비기어티를 해소하는데 적당한 모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은 어떤 룰을 이렇게 막 넣으시면 넣다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 안 되는 애들을 뭔가 보정하려고 새로운 룰을 넣으면 이전에 됐던 게 막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개발이 좀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된 기술이 통계 기반의 모델이죠. 통계 기반 모델에 갖는 장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 1이 아니라 0에서 1 사이 어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앰비기어티가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히든 마크업 모델, 그 다음에 맥시멈 엔트로피 모델, 그 다음에 컨디셔널 랜덤 CRF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0년 안팎으로 해서 우리가 딥뉴럴넷 신층학습 기법이 우리가 굉장히 발전을 함으로써 이 기법들이 어떤 기계학습이 적용되는 많은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런
딥뉴럴넷 신층학습법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기법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야는 이제 워드 임베딩,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시퀀스 모델 등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요. 사실은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대화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죠.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연어 처리의 어떤 프로세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는 이렇게 두 개의 과정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화 시스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어 처리는 두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NLU고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두 번째가 Natural Language Generation, NLG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NLU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시스템 입장에서 사용자가 와서 뭐라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발화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내는 그런 과정이 NLU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어 처리의 6가지 단계가 사실은 NLU를 위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LG입니다. 그러니까 NLG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이얼로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리액션을 해야죠. 반응을 해야죠. 그러려면 발화를 생성해야 되죠. 그래서 발화를 생성하는 게 NLG고요. 전통적으로 NLU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어 왔고요. NLG는 그다지, 그러니까 NLU에 비하면 사실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딥뉴럴넷 어떤 테크닉들이 나오면서 NLG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 자연어 처리는 언어학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이론적인 많은 백그라운드도 쓰이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들, 그리고 수학, 통계학, 그리고 우리가 사이컬러지, 어떤 심리학까지 사실 굉장히 여러 분야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어 처리는 융합 연구 분야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제가 대화 시스템 관점에서 우리가 구성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NLU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NLU 단계에서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담화 분석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온 발화의 의미를 파악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악해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리액션,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이 NLG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가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연어 처리의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도 계속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연어 처리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주 간단한 어떤 스펠 체킹이라든가 키워드 서치 이런 데서 또 우리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지금 요새 빅데이터 시대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으려면 많은 정보가 사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형식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텍스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뽑으려면 자연어 처리 기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 인스트럭션에도 자연어 처리 기법이 굉장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데이터를 잘 올가나이즈해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서 정보를 뽑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기술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서머라이제이션입니다. 분류와 요약. 그래서 요 분류인 경우에도 사실은 토픽을,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분류하는 건 굉장히 전통적으로 해왔고요. 그 외에도 센티멘트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어떤 글에 들어있는 어떤 감정을 분류해내는 그런 기술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큰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싶은 어떤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그것도 요즘 많은 상용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번역. 요새 많은 상용 시스템들이 시중에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고 또 번역할 때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들도 많이 성능이 올라갔죠.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퀘스천 앤서링, 뭔가 사용자가 질의를 전통적인 정보검색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몇 개의 단어만 넣었다면 사실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에서는 질의문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완벽한 문장으로 넣고요. 그 문장에 맞는 답을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이 요새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NLU와 NLG 관점에서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NLU 연구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NLU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있고요. 이제 슬슬 NLG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비해서 물론 딥뉴럴넷이 나왔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어디나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서 필요한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또 우리가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심층학습 기법이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또 빅데이터가 굉장히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활발한 연구 분야인데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도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것은 스펠링 컬렉션, 그래머 체킹 이런 것이고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자연어 처리 어플리케이션이었고요. 아래 한글이라든가 지금 현재 워드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자연어 처리가 활발히 활용이 되어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제가 꼭 설명을 자세히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보 검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자연어 처리가 제가 전공을 할 때만 해도 사실 자연어 처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히 연구되고 또 기업체에서 자연어 처리를 전공한 인재들을 찾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긴 한데 이제 대화 시스템이 만들기 쉽지는 않으니까요. 처음에 이제 번역 쪽에 많이 도전을 하셨었어요. 근데 번역이 이렇게 잘 안 됐었거든요. 잘 안 됐다기보다는 일본어와 같이 어순이 비슷하고 언어적 특성이 비슷한 언어에서는 잘 됐었는데 이제 그 영어권 그런 라틴어 계열의 어떤 언어들과 번역을 하려다 보면 사실은 데이터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성능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자연어 처리가 연구가 좀 안 되다가 이제 구글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또 구글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성능을 올리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정보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어떤 휴리스틱한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TF, IDF 스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스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금 휴리스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들을 하다가 이것들의 어떤 성능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텍스트 문서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를 이전에는 그냥 스트링 매치 형식으로 가다가 의미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해내려다 보니 자연어 처리 이제 그 도구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쪽에서 자연어 처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되고요. 특히 또 구글 트랜슬레이터,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를 개발할 때 또 자연어 처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연어 처리가 또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어 처리 하는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구글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인포메이션 인스트럭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 인스트럭션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 구글하고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런 정보들을 잘 의미에 관련된 정보들을 잘 뽑아내면 조금 더 정확한 어떤 답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온 그 예를 보시면 finding export, finding employee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링크드인 이런 사이트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이트가 없었거든요. 그럼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나는 뭐에 엑스포트해요, 나는 뭐를 잘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가 자동으로 그런 사이트들의 내용을 갖고 와서 어떤 분야의 엑스퍼트가 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그런 헤드헌터 같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회사에 매칭해주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는 그런 회사들이 한때 많이 창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체명 인식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어 처리 분야에. 고유명사도 사람 이름 잘 뽑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전문 분야 같은 것들도 잘 뽑아내야 우리가 이런 시스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체명 인식과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활용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클래시피케이션과 서머라이제이션. 이제 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생산이라고 할 만큼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 뉴스를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느냐, 혹은 효과적으로 소비하겠느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뉴스들을 비슷한 뉴스들끼리 그룹핑해서 보여주는 것.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떤 그룹들을 미리 정해놓고요. 그 그룹 안으로 새로 들어오는 뉴스들을 할당을 해서 그 정리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고 또 야구 중에 LG 트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LG 트윈스에 관련된 기사만 보겠다. 그럼 그쪽 디렉트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뉴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이런 기술은 야후가 사실은 카테고리 기반으로 정보 검색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왔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은 그런 거죠. 이제 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뉴스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길죠. 그리고 혹은 또 뉴스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뉴스 기사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서머리해서 한 뉴스 기사를 좀 줄여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몇 줄로 몇 개의 문장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를
압축시켜서 응축해서 보여주면 내가 시간도 없으니 그 요약만 보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은 본문을 전부 보겠다.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클래시피케이션과 서머라이제이션도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어 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티멘트 아날리시스인데요. 이제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는 한 뭐 2000년 좀 넘어서부터 이제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토피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픽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픽을, 그러니까 주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가 딱 들어오면 얘는 정치야, 얘는 스포츠야, 뭐 이렇게 가르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쪽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꼭 토픽만 있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센티멘트 아날리시스입니다.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는 사실 특히 요새 이제 SNS나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포스팅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거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게 얘기하고 있는지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잘 하면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미리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좀 정확도가 떨어지죠. 뭐 전화 오면 웬만한 사람 다 끊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의견이 너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트윗 데이터라든가 이런 SNN 데이터를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다. 자동으로 돈 들이지 않고 그래서 누가 더 지금 지지를 받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예측하려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또 센티멘트 아날리시스에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되었던 분야 중에 하나는 또 마케팅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케팅을 할 때도 어떤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를 하면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상품을 원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원하는 상품이 뭐고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는 애들은 뭘 원하고 캘리포니아 애들은 뭘 원하고 뉴욕 애들은 뭘 원하고 이게 같은 크리스마스라도 다 날씨도 미국 같은 날씨도 막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호하는 선물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선물들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리 또 많이 팔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잘 배치를 미리 해놓으면 사실 물류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또 배달의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용으로 많이 연구를 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시켜드릴 NLP 어플리케이션은 AI 보이스 어시스턴트입니다. AI 보이스 어시스턴트는 음성 대화 시스템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애플이 실이라는 AI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론칭한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많은 서비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고요. 두 개의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은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AI 보이스 어시스턴트고요. 시리라든가 빅스비라든가 이런 AI 보이스 어시스턴트고요. 그 다음에 나온 그런 AI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플랫폼은 스피커에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AI 스피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라든가 기가지니 그리고 클로바 이런 등등의 그런 스피커에 붙인 AI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우리 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음성 대화 시스템은 사실은
자료 처리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AI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상용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도메인을 굉장히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그 도메인 안에서 많은 많은 대화 턴을 하지 않아도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어떤 도메인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AI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론칭합니다. 근데 이런 시연 장소에서 사실은 시연을 본 분들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이제 왜 놀랐냐면 굉장히 첫째는 거의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멀티턴, 그러니까 대화의 턴이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대화가 잘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시연에서 나왔던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하는데 전화로 예약을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그 점원이 몰라요.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몇 명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자리를 드릴까 다 아주 얘기가 정말 사람처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뭐 어떤 윤리적인 내용이 문제가 오히려 됐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가 얘기하는데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오히려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시스템이 만들어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AI 보이스 어시스턴트는 우리가 사람이 가장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가장 쉽게 쓰고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음성 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될 거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죠. 우리가 번역은 원래는 아주 예전에는 활발히 연구되다가 연구가 잘 안 됐었는데 구글이 사실은 좀 드라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구글 번역기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언어상에 대해서 번역기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래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의 성형화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됐고 또 이것도 딥뉴럴넷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딥뉴럴넷 기술 중에 특히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들어오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전보다도 써보면 성능 향상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통해서 사실은 성능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퀘션 앤서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퀘션 앤서링 시스템은 제가 요 전에도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검색은 키워드를 주면 관련된 문서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의 랭킹을 주는 시스템이고요. 퀘션 앤서링 시스템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한 문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누가 한국의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니?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시스템이 찾아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서 랭킹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뭐 대통령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퀘션 앤서링 시스템이고요. 이제 퀘션 앤서링 시스템이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룰 같은 것들을 룰이나 뭐 확률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딥뉴럴넷 기술이 들어오면서 딥뉴럴넷 기술을 가지고 뭔가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그 질문에 어떤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보면은 영어 지문을 이렇게 주어지고 그 안에서 질문이 있으면 답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그 안에 지문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찾느냐, 컴퓨터가 그런 류의 어떤 그 태스크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해왔고요. 대표적인 태스크가 스탠포드가 주관하고 있는 스쿼드라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 도전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모델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그 버럴트라는 모델이 나왔죠. 구글이 이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그 거의 상위권에 해당되는 랭킹을 받은 팀들이 거의 다 버럴트를 사용합니다. 성능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요. 게다가 사람이 낸 성능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받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사실 요즘 조금은 예전보다는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봐야 이제 성능이 비슷비슷하니까요.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것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응용해서 다른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가 자연어 처리의 첫 번째 소개 파트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